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들과 긴급돌보미 보수교육에 함께 알아볼 강사 유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긴급돌봄 서비스의 운영 규정, 그 다음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기록지의 작성법, 세 번째는 다양한 사례 공유로 오늘의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긴급돌봄 서비스의 운영 규정의 제1조에 긴급돌봄 서비스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의는 장애인 주돌봄 제공자, 즉 보호자 내지는 주양육자, 가족이 되겠죠. 가족 구성원이 부재시 장애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민간 돌봄 서비스라고 정의는 내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돌봄 서비스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상생활 중,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호자분이 부재 중일 때 일상생활 중에 도움이 필요한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안의 제3조에 보면 제공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공의 원칙은 가정을 기반한 서비스다. 긴급돌봄을 별도의 시설을 두지 않고 이용자의 가정 또는 위탁 가정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각 자치구의 가족지원센터 종사자분하고 서비스 대상자, 즉 장애 당사자,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신청자, 즉 가족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보미 선생님이 대상이고 상호 간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호 간의 인권 보호가 의무이고 인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어떤 것이 인권에 속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을 받고 그 존엄성에 인정받으면서 존중받는 것, 그것이 포괄적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쉽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공의 원칙에서 관할센터, 가족지원센터와 돌보미 선생님들이 돌보미의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비밀, 보장의 원칙에 준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는 저희가 인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비밀보장의 원칙이 있대요. 자, 비밀보장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매칭이 되고 매칭이 되어서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이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되고 나면 파견이 된 그 시간부터 서비스가 종료가 될 그 시점까지의 모든 있었던 일과 알았던 일들, 혹시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그 가족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서비스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외부에 나오셔가지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제3자에게 어떠한 이용자의 이야기와 그 가정의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원칙으로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지요? 다음은 공적 돌봄 서비스와 중복 제공을 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대부분의 우리 긴급돌보미 선생님들이 활동보조지원사에 아마 그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분의 활동보조 시간이 모자라요. 아니면 남아있어요. 그러면 남았을 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객관적으로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활동보조 시간이 있는데 왜 그 시간에 긴급돌봄을 신청을 해야 되는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법은 상식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 시간이 남았는데 긴급돌봄으로 주말이나 이렇게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서비스는 중복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5조의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은 서비스 이용자가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대상과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나오긴 할 건데 당연히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보호자, 그러니까 주 양육자, 가족,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독립세대, 장애인 당사자분이 독립세대가 되었을 때 그분 해서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용자인 거고요. 그 이용자가 질병이나 병원, 진료, 입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이용자 친척들에 대한 애경사라고 하죠.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 경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사실 긴급돌봄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여태 이 제도가 있기 전에는 어쨌든 참석하지 못하고 사회활동 못하고 가족활동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 사회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 긴급돌봄을 되게 많이 이용하시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사회적, 가족적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에 서비스 이용자의 취업 및 직업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단순하게 지금 취업을 하고 직업활동하는데 필요해서 긴급돌봄 신청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100% 된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면 활동보조 시간을 이용해요. 이용하는데 그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긴급으로 장애 당사자가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 근데 부모나 가족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부재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에 지금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취업과 직업활동에서 무조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음 4번에는 1번에서 3번 이외에 기타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가족지원센터, 내부 회의 및 자치구의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3번 이외의 기타 사례라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몇 년 갔어요. 자, 그 안에 24시간 동안 장애인 가족과 지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의 나한테 오는, 가족들에게 오는 정서적 불안감,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이 시기에 내가 어디라도 나갔다 오지 않으면, 또 병원에 가서 제가 수액이라도 한번 맞고 오지 않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 1번, 2번, 3번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런 기타 사유에 신청을 하시면 그래도 내부적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 싶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매칭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영 규정에 선생님들 되게 이제 관심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용료와 활동수당. 자,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시고 파견되시면 그것이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대가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받지? 라고 궁금하시죠? 그 부분 설명드릴 겁니다. 자, 평일에 주간 돌봄을 할 때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자기 본인 부담금 10%, 그러니까 이용료 1,500원 시간당을 내시면 저희 센터에서는 우리 그 돌보미 선생님들한테 수당이 나갈 때는 1시간당 1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 돌봄은 아까 오전에는 22시, 10시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간은 10시부터 또 시작을 하겠죠.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은 이용료 자부담 시간당 2,25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용자분이.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는 활동수당을 얼마가 나가냐면요. 22,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시간당. 그 부분이 요번 올해 4월에 인상이 돼서 이렇게 활동수당이 시간당 15,000원으로 오르고 야간수당은 22,5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수급자분이나 차상위 분들은 시간이나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상관없이 이용료의 50%, 750원만 자기 본인 부담금을 내시면 돌봄 시간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저희가 긴급 돌봄 선생님들에게 어쨌든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을 조금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혹시 수급자분이 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사용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 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수급가정이나 차상위분은 시간당 750원만 내면 돌봄 시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대요 라고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수당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급받으시는 그 월 125,000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겨우 125,000원 겨우 넘었는데 여기에서 세금 떼요? 네, 뗍니다. 왜냐면 저희는 어떠한 그 국가의 또 보조금으로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게 되어 있죠. 그래서 125,000원 이상이 수령을 해가시면 기타 소득세를 해서 8.8%를 공제하고 입금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세금은 떼더라 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비스 대상자 1인, 당사자 1인, 신청한 분 1인 최대 연 6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 돌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요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긴 하겠지만 또 기타 더 시급하고 더 긴급한 사항에는 추가로 더 쓸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회의 신청 한도는 최소 2시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제가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1시간이 신청이 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정해져 있는 운영 규정에 보면 최소 2시간을 이상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해요. 60시간 이상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자치구와 협의 후 승인이 떨어지면 추가 시간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경우가 이용자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돌보미 선생님들을 서비스가 시작될 때, 서비스를 활용할 때, 이용할 때 이용자 선생님들이 직접 섭외 또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활동보조 시간이 남아 있는데 내가 활동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 분에 대한 지정을 해서 긴급돌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지정을 할 수 있는 건 활동보조 선생님이
시간을 다 소진했을 때, 이용자분이 그 시간을 다 소진했는데 부득이하게 정말 부재가 돼야 되는 그 상황에 직접 활동보조 선생님을 섭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애 당사자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처음 본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 당사자분을 배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본인의 활동보조 선생님이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내 활동보조 시간을 다 소진한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딱히 활동보조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 주위에 이날 이렇게 이런데 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도 지정이 가능하다. 활동보조 선생님만이 섭외나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격이 되는 분, 긴급돌봄 선생님으로 등록이 된 분 중에서도 지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이용자하고 대상자하고 돌봄 선생님하고 저 구분해 드렸죠. 서비스 이용자의 위반 사항이 만약에 발견되는 경우, 이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급된 활동수당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 긴급돌봄을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활동보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이건 아마 같은 운영 규정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이용자의 위반 사항이었고 지금은 돌보미 선생님들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 경우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활동수당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3개월간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도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이용자분들도 더 많이 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본인 직계가족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족이 돌보는 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직계가족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가족 돌봄을 그냥 해야죠. 근데 어쨌든 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직계가족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활동 보조 지원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 규정하고도 아마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돌보미 선생님들을 2인 1팀으로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혹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장애 당사자분들에 대한 특성이 좀 오지요. 신청하실 때. 그러면 혹시 예로 들어서 와상 환자일 경우, 와상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는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 자폐성 장애를 갖고 굉장히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분들은 우리 긴급돌보미 선생님들이 한 분으로 파견이 되셔서 감당이 안 되실 수 있겠다라고 센터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2인 1조로 해서 파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용료도 두 분께 같이 각각 나가겠죠. 그래서 2배로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PT를 만약에 제 얘기보다는 PT를 보시는 분들은 2배로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이거 오타 아니야? 계상한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오타 아닙니다. 계상이라는 뜻은 계산하여 올릴 수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2배로 이용료 2배로 계산해서 올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타 아니고 계산한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돌보미 사고에 대비해서 센터에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내가 긴급돌보미 선생님으로 파견을 나갔는데 제가 다쳤어요. 그러면 제가 받는 배상 책임 보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이용자분하고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안전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분이 혹시 다치시거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그런 책임배상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돌봄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이나 위탁 가정에서의 돌봄이 불가할 경우 관할에서 센터나 아니면 그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자치구별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치구는 쉼터라는 곳이 있어서 그 쉼터에서 그 이용자분과 우리 긴급돌보미 선생님이 그 안전한 그곳에서 돌봄을 하고 마무리를 해서 종료하시는 때까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공간도 있다. 그런 공간, 제3의 공간에서도 긴급돌봄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면 이 프로그램에 아니면 이것에 만족하셨나요? 라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들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셨거나 어디를 가셔서 뭘 해보신 분들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치구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그러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죠. 그러면 만족도 조사가 정말 좋게 나와야 되면 그것은 그 역할은 다 긴급 돌봄 선생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파견되셔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이용자분이나 또 대상자분이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 선생님들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만족도 조사가 좋았던 걸로 그래서 그 역할을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선생님들을 파견시키지만 파견 대신 선생님들의 역할로 인해서 센터의 만족도와 이 긴급돌봄이라는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평가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돌보미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간담회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간담회 실시하죠.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혹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담회는 꼭 참석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례들을 사실은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공유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어떠한 장애 유형에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파견이 되셔도 그 사례들을 들었을 때 많은 경험과 사례에 다양한 지식이 쌓여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막상 정말 참석해서 들어보고 직접 이렇게 당사자분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간담회는 참석하십사라고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럼 돌보미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은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저희가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이 자격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시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분들은 이제 노령화 되셔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는 전문가이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격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 동료 상담가 및 가족지원센터장도 자치구청장의 승인 하에 긴급 돌봄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칭을 막 하려고 하는데 매칭이 안 될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왜냐면 특이사항이 조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잘 매칭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센터장이 할 수도 있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동료 상담가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열어둔 거예요.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격에 대해서 딱 이 장애 활동 지원사 선생님하고 요양보호사만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긴급한 경우는 또 특이사항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에는 구청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동료 상담가나 센터장도 돌봄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이죠. 범죄 경력 및 건강 진단을 연 1회 실시합니다. 당연히 범죄 경력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건강 진단도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이나 이용자분들에게 충분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은 필수 연 1회 이상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도 센터에, 가족지원센터에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연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대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돌보미가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이건 어떤 말이냐면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활동지원사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연 보수교육을 받게 되죠. 그 기간에서 보수교육을 받으셨다면 그것들도 가름해서 어쨌든 우리 긴급돌보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가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으셨으면 혹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수교육을 받은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라고 그쪽 활동지원센터 기관에 얘기를 하면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갖다 제출하시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걸로 가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법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지금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작성해 보면 긴급돌봄 시 대상자의 특이사항이 좀 글이 좀 써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꼭 좀 써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써주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대상자가 다시 신청을 하실 때 이분이 이런 특성이 있었지 라고 저희도 그것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좀 해두는데, 그 다음에 매칭이 됐을 때 이분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특이사항의 대상자에 대한 특이사항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활동 기록지에 보면, 여기 보면 시간대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7시에서 7시 20분, 뭐 7시 20분에서 7시 50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시간대별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였어요. 저녁을 6시에 먹이는데 30분에 뚝딱 하고 빨리 먹는 뭐 대상자도 있을 거고, 뭐 10분 만에 먹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거고, 또한 1시간 이상 걸리는 대상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렇게 시간을 뭐 7시에서 8시 뭐 20분까지 뭐 저녁 식사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면 다음 이용할 때도 사실은 이것들대로 조금 재차 서비스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와 또 신청자분, 대상자분들이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조금 기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인데요. 지금 아이의 앞모습이 안 보이는 사진도 있고요. 옆모습이 보이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해서 셀카를 찍으세요. 셀카를 찍으면 앞모습이 좀 보이겠죠. 그러면 초상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하셔서라도 그냥 옆모습, 뒷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사진 한 컷 그냥 제출해 주시면 돼요. 셀카로 온 얼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긴급 돌봄 서비스의 사례 공유를 조금 해볼 건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는 어머니가 돌봄 중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상담도 진행도 되면서 신청한 사례는 정신적 문제로 인한 돌봄.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당사자분이 공격적인 행동과 정신질환을 함께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또 어머님은 한부모 가정으로 굉장히 양육에 어려움, 힘에 부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 가족지원센터만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센터라고 다 기관명이 다 통일로 바뀌었는데 전에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고 있었거든요. 그 다문화 건강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이분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료를 어떻게 내요? 라고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용료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가족지원센터는 긴급돌봄이 위탁가정을 알아봐서 위탁가정으로서의 긴급 분리조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호 폭력이 일어나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몇 번 되고 검찰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 근데 정말 요번까지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들고 어머님의 뭐 자살이라든가 위험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렇게 면담 또 신청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는 분리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자치구와 상의해서 그것들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든 사례예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례가 없으리란 법도 없으니 사례로 일단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어머니가 뒤늦게 대학교를 진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는 그 발달장애인 자녀분은 복지관의 챌린저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관에서 어쩔 수 없이 휴일이 되거나 쉬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활동보조 선생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날은 활동보조 선생님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는 긴급 돌봄 신청을 하시면 그때는 저희가 충분히 매칭을 해서 요럴 때는 서비스가 지원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그 대신 어쨌든 이건 전제적으로 다 까는 거예요.
활동 보조 시간을 모두 소진한 다음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소진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예요. 가정이 어머님의 자녀분이 발달장애세요. 근데 그 자녀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출생을 했고, 근데 그 어머님은 경제적인 면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인 자녀가 아이를 낳는데 두고 경제활동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 부재가 되는 거죠, 보호자가.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사실은 전전긍긍 하시다가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럴 때는 신청해 주십사 하고 내부적 센터 내부적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드린 사례인데요. 이 어머님은 그래도 본인이 꼭 정말로 가야 한 상황에서 부재할 때만 간헐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을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이게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해요. 필요할 때마다 긴급돌봄 신청하면 지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러지 않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머님은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긴급돌봄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자, 교육이 지금 여기에서 끝을 내기에는 사실상 긴급돌봄에 대한 제도가 우리 가족지원센터의 중점적인 어쨌든 그 핵심적인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이 적절하게 잘 이용되고 활용되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정말 보호자가 부재 중에 어떠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도록 충분히 이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파하고 좀 안내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이 가족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렇다고 장애인들 당사자분 가정에 계속 어쨌든 우편을 보낼 수도 없어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최대한 역할들을 해주실 분들은 긴급돌봄이 선생님들이 이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역할을 해주시면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홀로 보호자가 부재 중에 좀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이 제도가 활성화 좀 잘 돼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돌봄 선생님들도 많이 조금 등록을 해주셔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매칭해서 나가는 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2만 5천 원이 넘으면 8.8%를 떼는 거고요. 그 전 12만 원 정도 된다 이하면 어쨌든 세금은 떼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좀 등록을 좀 해주시고요. 또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로 또 다양한 우리 그 장애 유형의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더 나은 세상, 장애인분들이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또 사회 보호를 조금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역할자가 충분히 될 수 있겠고 그 활동의 촉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이것들을 스스로 조금 자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좀 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기타 이런 것도 돼요? 이런 사항도 혹시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 신청해 주시는 가족분이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저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의 정보가 만약에 그분들한테 전해진다면 과감히 센터에 문의 전화를 해주시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삶의 질, 또 가족에 대한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괜히 많이 우울감 있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싫고, 드러내면 괜히 자존심의 문제인 것 같고, 드러내면 약해 보일 것 같고, 그런 분이 조금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조금 정보를 전달해서 끌어내 주시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도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어쨌든 긴급 돌봄, 긴급 도우미 이 선생님,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을 마치기 전에 꼭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상호적으로 어떤 거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인권 존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밀 보장 돼야 되겠죠. 그 두 가지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정으로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래야 이것들 세 가지만이라도 잘 지켜주시고 활동을 해주시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굉장히 이 제도가 아주 유익한 제도로 널리 사회에서, 자치구에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하게 잘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인권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또 비밀 누설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서비스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때, 종료했을 때 그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꼭 갖고 서비스 활동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급돌봄에 대해서 우리 긴급돌봄이 선생님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과 만약에 대면으로 교육을 했다면 서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라도 선생님들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면으로 만날 수 있으면 대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